조목이 돌진해. 탈옥을 한 에콰도르에는 지금 국가 총칼을 맞고 비상사태 현직 검사가 대낮에 숨졌습니다. 이 검사는 갱단을 범죄 수사하던 조직이 인물이었습니다. 마약과 무기를 매매하고 폭력과 살인을 일삼으며 사실상 이거 이거 지금 잡혀 있는 사람만 봐도 저걸 관리하고 있는 군인인지 경찰인지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잡혀 있는 사람이. 네. 그리고 제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불에 타는 게 건물, 차량. 아니 지금 보니까 그래도 갱단의 피해가 가장 센 데가 IT 같은데 도대체 IT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갱단의 정체는 뭡니까? 네, 지금 IT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G9이라는 그 갱단이 있습니다. G9은요,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9개의 갱단이 연합해서 만든 범죄 조직인데요. 이 갱단의 리더가 바로 지미 세리지의 일명 바베큐입니다. 바베큐? 왜 별명은 왜 갑자기 바비큐인가요? 네, 사실 이제 그 바베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요. 네.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일 때 산채로 네, 불에 태워 버린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의미나 듣지만. 아니 근데 보는데 저기 경찰 간부야 전직. 네, 맞습니다. 사실 그는 의외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고요. 원래 직업도 경찰 간부였습니다. 사실 이 지미 세리제가 폭동 진압과 갱단을 소탕을 담당하는 경찰 부대 소속으로 오래 사실은 근무를 했었고요. Nice to meet you. Alexandre. Mais acheter ba ou manger, après ça, on a marché, monté opération. Regardez, tout le monde. Freddy, je dis à nous attaquer l'État dans tout symbole. Juste pour faire connaître que nous sommes nous même à tout le monde. Juste pour faire prendre conscience que conditions à vivre là pas bon. 올해 3월에는요, 이 지미 세리제가 주도하에 G9 갱단이 IT의 국립교도소를 습격해서 무려 3,600여 명의 재소자가 탈옥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하는데요. 와 3천. 예, 3,600명. 너무 많은 게 어마어마한가 보네요. 맞습니다. 하하. 아니 그러면 쌤, 그 IT 갱단이 교도소를 습격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 있는 어떤 그런 죄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기들 갱단원으로 쓰려고 뭐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근데 사실은 이 갱단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바로 정부를 붕괴시키는 건데요. 네, 특히 세리제는 당시 아릴 앙리 총리를 사퇴시키는 게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답니다. 야. 근데 갱단이 정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총리를 사퇴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게 갱단이 왜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나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IT 정치와 그런 갱단의 관계 변화를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요, IT는 1957년부터 29년간 두발리의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장기 집권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요, 어떻게 탄압하기 위해 준군사 조직을 운영했고요. 이들이 사실상 지금의 그런 갱단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당시 조은혜 모이지 대통령이 집권하자 정부와 갱단은요, G9 갱단 말씀드립니다, 거의 한 몸처럼 공생하게 됩니다. 모이지 정부는요, G9 연합에 어떻게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와 경찰 유니폼까지 제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이지 대통령은 G9 갱단을 자신의 어떤
반대파를 억압하고 주요 지역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는 폭력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느낌의 군대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IT에서 깽단하면 정치권과 좀 공생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였는데 왜 지금은 정부를 없애고 혼란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자, 갱단과 정부의 관계가 틀어진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분의 모이지 전 대통령이 의문의 암살을 당하는 초유의 그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깽단들이 공항을 점령하고요. 아리의 앙리 총리 귀국길을 막았습니다. 이런 아리의 앙리 총리는 귀국하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 4월 25일 날 공식적으로 총리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야, 집이 주인이 집 나갔는데 도적놈들이 와가지고 다 차지한 거 아니야. 깽단이 아니라 그냥 쿠데타 아닙니까? 쿠데타. 진짜요. 네, 맞습니다. 그런 IT는 갱단의 폭력으로 인해서 치안 불안 때문에 2016년도 이후 8년 넘게 선거를요 한 번도 치르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갱단이 원하는 대로 IT는 사실상 무정부가 정부이고요. 무질서가 질서인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Pou yi tire a ki mette ki cause nou sa paske gen tire, gen ti fe, nou pa wè devan, nou pa wè den, nou oblige la gi. 무섭다. 아니 깽단 두목이 뭐 깽단 자체가 뭐 총리 쫓아내고 뭐 법원 점령하고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IT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나라가 이러고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심정으로?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IT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국민은 있지만요. 국가는 없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없는 국민이 있을까요? 이게 뭐 이게 말이 맞나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네. 갱 거버넌스라고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조직을 뜻하는 갱과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방식인 거버넌스의 합성어로 무장 갱단이 사회를 통치하는 것을 갱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거버넌스. 주객이 전도된 형태로 갱단이 주요 인프라를 장악하고 입법, 사법, 행정에 위협을 가하는 등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쩌다가 IT가 이제 국가 권력이 무너지고 갱 거버넌스라는 게 자리 잡게 된 건가요? 네, 사실 이제 그러면은 IT의 비참한 현실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요? 네, 프랑스. 너무 멀리. 프랑스. 옛날 프랑스 유럽에. 점령지였나? 프랑스는 IT의 어떻게요? 독립 조건으로 엄청난 배상금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요구를요? 누가 프랑스가 IT한테 배상금을 달라고 했단 말씀이시죠? IT가 프랑스에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프랑스가 IT에게 배상금을 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금액은요, IT 1년 예산의 10배. 10배. 10배인 1억 5천만 프랑이었다고 합니다. 와. 과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사실은 오늘날 사실 이제 10년 가치로 예상인데. 따지면요, 최소 2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IT로서는 너무 큰 돈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라도 독립은 해야 되니까 그거 맞습니다. 내기로 한 건가요? 맞습니다. 아이고.
An sel fwa nan manje, ti lam nan pou pou nan manje. Maka manje men, ba je vin tiret. IT에 올라는 프랑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의 갱 거버넌스를 초래한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네, 그 바로 대지진인데요. 사실 이제 2010년 1월 12일 날 발생한 IT 대지진 혹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워낙 유명히도 알죠. 유명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불과 35초간의 지진으로 최소 22만 명의 사망자와 그리고 주택의 80%가 붕괴되어서요.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와. 20만 명 이상. 25초 만에. 이런 IT 대지진이 14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것처럼 너무 그 아픔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갱 거버넌스와 지진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바로 이제 와닿진 않거든요. 대지진 이후 당시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서 세계 각국에서 그렇죠. 그렇죠? IT 재건을 위해서 국제사회 원조가 많이 봐. 어떻게 홍수처럼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IT에는 긴급 구호를 하는 NGO 단체나 국제개발 협력 단체들이 사실 IT 사람보다 많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IT에 전 세계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부패 등으로 정작 IT 국민들은 구호 물자를 제대로 보급받지 못했어요. 항상 이런 게 문제예요. 정말. 그리고 이때 주요 갱단들은 이 구호 물품을 독식하기 위해 갱단끼리, 그렇죠? 갱단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사회 불안을 조장했고 자신들의 각종 범죄를 사업화하면서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수도인 포르토프랑스의 80%를 포함해서 국토의 절반가량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IT처럼 우리가 앞에서 영상에서 본 다른 나라들도 지금 갱단이 나라 전체를 다 뒤흔들고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네, 갱거버넌스까지는 사실은 아니어도요.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폭력 사태가 사실 이렇게 빈번합니다. 다른 나라도. 한때 은퇴자들의 휴양지로 통하며 지상 낙원이라고 불렸던 에콰도르는요. 현재 갱단과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태가 아주 심각한데요. 자, 이렇게 통계 한번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저거 뭐죠? 저거. 어머, 저 빨간 거 뭐야, 저거? 네, 통계 자료를 보시면요. 중남미의 살인 범죄율은 사실 매우 높은 편인데요. 그런데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요. 2021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해서요. 특히 2023년도에는요. 2016년도에 비해 약 9배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에콰도르 내 살인율이 증가한 이유는요. 2021년도에 갱단 간의 세력 다툼 과정에서 여러 건의 교도소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수백 명이 사망했고요.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의 갱단은 점점 더 대범해졌고요. 올해는 정부를 향한 정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에콰도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네, 최근 에콰도르의 폭력 사태는 올해 1월 7일 에콰도르 최대 갱단인 로스 초네로스의 두목인 아돌포 마시아스가 탈옥하고요. 다음 날엔 두 번째로 큰 갱단인 로스 로보스의 두목도 탈옥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아니, 탈옥이 이렇게 쉬워? 뭐 이렇게 탈옥이 다 탈옥이야. 그러니까요. 잠겨 있긴 한 건가요? 영화에서만 어렵나 봐요, 영화에서만. Vamos a dejar que un grupo de terroristas detenga el país. 그런데 에콰도르 갱단들은 마치 어떻게 정부를 비웃듯 전국에 있는 경찰서들을 습격하고 아이쿠야. 그러더니 급기야 갱들이 네. 어때요?
방송국에 또 난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송국에 네, 여러분들 계신 여기 갑자기 우리 저희 얘기로 KBS에 갑자기 내 문제인데 그러면 저희 지금 네, 여러분들 계신 여기 방송국까지 난입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런 갱단들이 그 방송국 직원들을 어떻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생방으로 생방송 중에 송출되는 난입을 그런 했어요? 사건들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생방에 들어가. 이 과정에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제작진들이 다리에 총을 맞고 또 팔이 부러지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출연자가 맞은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제작진이 맞은? 여기서 그걸 왜 따지십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인명 피해가 있는데. 인명 피해, 예, 인명 피해.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뉴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 철렁하거든요. 의도된 거 같아요. 오, 지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일단 지금 어디 숨을지를 미리 생각해놓고 있어요. 호천 씨 그 가장 넓은 등은 역시 민상 씨 뒤가 듬직해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약간 그쪽이지 그러니까 바깥쪽이지? 근데 거기는 무서운 저기 방송국까지 점거를 했던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들은 이렇게 정부에게 갱단 자신들을 건드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는데요. 사실 이제 방송국 습격 사건 이후엔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어이쿠. 네, 한복판에서 에콰도르 갱단의 표적은 검찰총장, 판사, 경찰관, 그렇죠. 공무원, 정치인 누구든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Nosotros no vamos a negociar con terroristas, ni descansaremos hasta devolverle la paz a todos los ecuatorianos. 멕시코는요. 특히 정치인 대상의 그런 테러 문제가 사실 요즘 심각한 상태인데요. 네, 멕시코에서는요. 옛날부터 너무 많았네요.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범죄가 어휴. 2021년도에는 167건에서 지난해 2023년도에는 어휴. 275건으로 기록하면서 사실 어떻게 해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 5년 전보다 100건 정도 이상이 늘었네. 사실요, 특히 올해 6월 2일에는요, 공직자 2만여 명을 뽑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선거 기간에 승진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이 최소 5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갱단이 세력끼리 싸우는 거는 뭐 일단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정치인들 건드리는 건 뭐 목표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다 정치 점령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자기 특정 누구를 자꾸 하려고 어떤 거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경쟁하는 갱단에 유리하고 네. 자신들에게 어떻게 불리한 후보가 유력하다면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고 아니면 갱단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오면 네. 어떻게 다른 갱단에 접근하기 전에 우리 갱단이랑 손잡을래? 아니면 죽을래? 어머. 행사를 나랑 함께 하든가.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퀴즈 타임. 퀴즈요? 예, 예. 퀴즈 타임을 좋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중남미에서 갱단들의 주요 자금줄이 되고 그런 갱단 간의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쎄, 우리를 너무 또 그냥 얕보시는 것 같은데. 약이잖아요, 약, 마약. 그렇죠. 옥수수는 그렇죠. 아닐 테고. 네, 옥수수는 아니겠지. 뭐 옥수수 팔아봐야 얼마를 벌겠어. 옥수수 팔았으면은 좀 예. 일단 느낌 달랐겠다. 그럼요.
그것도 건전한 사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좀 많이 느낌 잘았을 마약 마약이겠지. 네, 그렇죠. 그런 중남미의 고질적인 사실 문제가 바로 사실은 이제 마약인데요. 네. 그 중남미 지역이 마약 공급처의 그런 대명사가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 네. 네네. 두 번째 그런 질문을 네. 좋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대의 코카인 재배 생산국은 어디일까요? 코카인. 이제 아, 요거는 중남미에서 잘 맞춰야 돼. 코카인. 코카인. 중남미? 맞춰보겠다고 막말하기도 좀 그런데요.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남의 저는 알 것 같은데. 정말요? 어디입니까? 앞서 또 마약도 맞췄던 우리 또 맞춰볼까요? 예. 영화에 나왔던 선배님 아세요? 코카인. 다른 분들 콜롬비아 아닙니까? 그렇죠. 콜롬비아. 형님 잘 맞추시네요. 지나치게 수상하게 좀 잘 알고 계세요. 정말 잘 맞추시는군요. 거기 거래처 뚫기가 힘들더라고. 뭐라는 거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이거 왜 거야? 그러세요? 얘기를 지금.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잎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안데스 지역에서 고산지대입니다. 해발 거의 3,000m 이상 고산병 때문에 기력이 많이 딸리고 네, 그래서 코카잎을 씹어 먹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잉카 제국 시대 때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한 민간 요법이고요. 사실은요 여기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코카잎과 네. 마약의 다르지. 코카인은 엄연히 다르지. 다릅니다. 사실 코카인은 19세기 말 유럽의 연구자들이 코카잎에서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네. 화학 성분이랑 그렇죠. 결합한 것이 마약입니다. 아. 네, 사실 그 결과 지금의 콜롬비아는 코카인이라는 불법 마약의 최대 생산지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마약의 상당수는 네. 중남미를 마주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어떻게 마약의 시장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오. We must wage what I have called total war against public enemy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Last year alone, over 10,000 drug criminals were convicted. To stop those drugs on the way to America, I propose that we spend more than $1.5 billion on interdiction. 너무 큰 시장이 가까이에 있네요. 근데 아까 감옥 영상에서 보니까 뭐 미국이 마약하고 전쟁한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그 19세기 말부터 멕시코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마약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앞서 확인한 것처럼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었는데요. 미국 내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자 1971년 리차드 닉슨 미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네. 그런데 멕시코를 잡고 나니까 다른 한쪽 콜롬비아에서 코카인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콜롬비아의 전설적인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 이거 나르코스 네. 드라마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파블로 에스코바라고 그때 알았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더라고요. 뭐 세계 10대 부자에 들어갈 정도로 진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돈이 너무 많이 벌었어요. 마약 팔아갖고. 마약 팔아가지고. 마약 왕이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재계 순위 이런 거 만약에 범죄자 들어간다면 이거 막 바뀌겠는. 포브스 순위 이런 거 있잖아요. 포브스 순위 옛날에 막 10위 내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사실 불만인 게 뭐냐면 마약 왕이라고 붙이는 그런 수식어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영웅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약놈? 악마. 마약 이거 범죄자. 네 범죄자. 대마왕. 자꾸 그렇게 영웅화 우상화 시키려고 하시죠? 대마왕이잖아요. 마왕. 사실 파블로 에스코바를 시작으로 중남미에서는 본격적으로 거대 마약 카르텔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당시 미국의 아버지 부시 행정부는 콜롬비아 카르텔의 마약 수송로를 철저히 차단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미국, 콜롬비아 그리고 멕시코의 세 정부가 공조해서 메데진 카르텔의 보스인 파블로 에스코바를 사살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나 했지만 이번엔 또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가는 육로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멕시코 카르텔은 인편이나 땅굴까지 이용을 하거든요. 땅굴 사람이나 그렇죠. 땅굴. 이제 인편, 네, 사람이나 땅굴까지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게다가 그럼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이 서울과 부산 간 거리에 무려 7배가 넘는 대략 3,145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멕시코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2006년부터 멕시코 마약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Arriba, la casa, arriba, mijo. La casa, camito, mijo, así mero. 근데 이렇게 나라끼리 합동 작전을 통해서 무력까지 쏟아붓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주요 공급책인 그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사실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값이 싸고 중독성이 강한 새로운 마약이 계속해서 탄생한다는 점인데요. 글쎄 뭐 50년 동안 뭐 마약 카르텔과 뭐 전쟁을 한다 이런 말을 딱 봐도 뭐 단속을 해봐야 그 태워봐야 그 지나가면은 또 그 다음 사람이 돈이 되니까 또 벌고 뭐 멕시코를 단속하면은 조금 있다가 또 옆 나라 무슨 뭐 어디 콜롬비아가 또 하고 뭐 콜롬비아를 또 단속하면은 또 다른 나라가 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그 중남미 마약 카르텔이 50년 넘게 잡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런 풍선 효과 때문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풍선을 한쪽으로 누르면 다른 한쪽이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 중남미 마약 문제는 이런 유독 그 풍선 효과가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콰도르의 경우에는요, 코카인 최대 생산지인 콜롬비아와 어디 밑에 페루 사이에 자 보신 것처럼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6년도에 콜롬비아 정부는 국내 최대 게릴라 조직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파크라고 하는데요. 이 혁명군과 평화 협상을 타결하며 이들이 생산 및 유통하던 마약 산업이 에콰도르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풍선 효과로 에콰도르는 기존엔 단순히 마약이 어떻게 통과하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콜롬비아를 대신해서 마약을 분배하고 저장하는 그런 센터 역할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이권과 함께 에콰도르의 갱단이 급성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 조그만 나라라고 돼 있는 저기 엘살바도르 네. 저기에서 그 감옥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 나라에서는 그 무관용 원칙으로 그냥 다 갖다 잡아 놓고 막 강력하게 하니까 깽단이 좀 잡혔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지금 그게 좀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사실 실제로는요. 그 엘살바도르는 얼마 전까지 중남미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살인율 1위라는 불명예를 실제로 얻고 있었던 나라인데요. 100명이 넘었어. 최근에는요, 그 오명을 벗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렇죠. 많이 이와 같은 제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요. 인구 10만 명당 106.8건으로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는데요. 자, 혜성처럼 등장한 정치인이 나이브 부켈레라는 현재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인데요. 네. 자, 부켈레는요. 강력한 조직 범죄 소탕 작전을 펼치고 취임한 지 5년 만에 살인율을 2.4건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하며 중남미의 최저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실 야, 저 대통령을 배워야겠네. 맞아요. 근데 쌤 그런데요. 엘살바도르에서는 어떻게 갱단들을 소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켈레 대통령은요, 지난 2022년 3월 범죄를 어떻게 뿌리 뽑겠다며 마노 두라. 사실 마노는 손이고 두라는 그 단단한이라는 뜻인데요. 즉 철권 통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철권 통치. 네, 근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지금 왼쪽이 사람인가요? 와. 이런 거 처음 자, 봐요. 부켈라의 엘살바도르 대통령은요, 어떻게 법까지 바꿔가며 경찰이 갱단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 체포할 수 있도록 해서 성인 인구의 2%에 해당하는 대략 7만 5천 명을 교도소에 수감을 했습니다. 성인의 2%. 보수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난해는 그 2023년도에는요, 중남미 최대 규모의 교도소인 일명 세코트라는 교도소를 신설했는데요. 한 번에 4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교도소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쌤 뭐 이런 감옥 짓는 거 저기 아까 전에 콜롬비아도 좀 짓고 거긴 뭐 한 10만 명짜리를 짓고 뭐 멕시코도 뭐 한 20만 명짜리 그래, 세게. 쥐어갖고 세게 하면 잡아. 그럼 이렇게 다 잡히면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힘은 힘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채권 통치는요, 엘살바도르가 비교적 어떤 작은 나라에서 가능한 면도 사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엘살바도르는 인구가 한 650만 명에 달하고 면적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과 비슷한 어떤 소규모. 사실 그리고 이제 갱단 소통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여러 중남미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부켈레식 치안 정책을 따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엘살바도르 방식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또 한편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무슨 독재 정권 시절에 삼천교육대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무고한 시민이 오해를 받아서 들어가서 고생하고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았거든. 나처럼 머리를 밀고 다녔다. 반항해? 갱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끌고 가고. 지금 중남미에 있으면 석천님도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위험하십니다. 아까 제가 어디가 위험해 보이나요, 제가? 내가 볼 때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 아니 아까 그 사진 가운데 계시는지 한참 쳐다봤어요. 예. 다 제 종족들 같아가지고 저도 짠하더라고요. 스크레드가 많더라. 근데 아까 네. 보니까 진짜 정말 틈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 같은 게 좀 지적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엘살바도르의 사례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몸에 문신이 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갱단과 연루되었다는 그런 심증만 가지고도 무고한 시민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금 중에 심한 고문과 그런 방치로 인해서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요. 그런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로 국제사회에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연임 금지 헌법까지 수정하면서 독재, 그런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는 완연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부켈레식의 갱단 소탕 방법은 여러 부작용이 실제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방법의 성패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활기를 치고 다니는 그 갱단을 뿌리 뽑기 위한 어떤 뭐 특별한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특단의 대책. 다른 법.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하죠. 악순환에 사실은 그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약의 그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들은 언제나 가난한 도시나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사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국내의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네. 특히 그 멕시코의 경우에 이제 나프타 있잖아요. 나프타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그런 기계화된 농업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산된 옥수수, 아까 옥수수 얘기 나왔었잖아요. 옥수수가 훨씬 더 싼 값으로 멕시코에 들어오게 되게 되었거든요. 이에 따라 멕시코 농민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의 90% 이상이 석유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서요. 그걸 제가 사실 작년에 온두라스에 갔었을 때 온두라스. 오늘날 새로운 빈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빈곤이요? 네, 새로운 빈곤. 예, 바로 기후 위기로 인한 빈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위기화되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빈곤으로까지 추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후 위기에 직면한 온두라스의 빈곤층의 시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아예 떠나버리거나 마약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갱단에 어떻게 가입하게 되는 내몰리는 실상,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몰리는 형국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뭐 남미 국가들이야 좀 GDP가 낮아서 그렇다고 쳐도 근데 그 미국 아래에 있는 멕시코는 사실 뭐 GDP 전체 나라 GDP로만 치면은 뭐 우리나라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큰 국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법적인 마약 갱단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멕시코에서 마약 범죄는요, 워낙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지만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10대 기업과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즉 마약 갱단들이 나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축적하고 있습니다. 10대 기업이면 대기업 말씀하시는 예, 10대 거네요. 대기업, 우리나라의 대기업 10대 기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멕시코에선 범죄 조직인 마약 갱단이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번 돈을 어떻게 과시하고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해요? 따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를 일명 나르코 컬처라고 합니다. 나르코? 지금 이 사진은 뭔가요? 네, 그 마약 산업에 연루된 사람들을 사실 이제 나르코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보시는 것처럼 연행됐을 때도 폴로와 같은 그렇죠? 브랜드 옷을 입고. 브랜드된 값비싼 옷을 입고 당당한 모습을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르코 문화는 특히 빈곤층의 아이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주는데
좋은 영향이 아니겠죠. 악영향을 사실 끼치고 있습니다. 가난의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렇게 돈이 많은 깽단에 가입하는 방법뿐이라는 아주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신나는 노래. 에? 잠깐만요. 나 지금 뮤직비디오가 아닌 뮤직비디오가 갑자기 저희가 뭘 본 거죠? 갑자기 나 밝은 노래 나오길래 분위기 안 좋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편집 잘못된 줄 알았는데. 네. 교도소에서 죄송한데 이 정도면 벌 받으러 들어간 교도소에서 저렇게 뮤직비디오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뭐야?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호텔 들어갔네, 호텔 직접 들어갔어. 게다가 주머니까지 했다고. 네. 뭐야? 네, 사실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처럼 교도소는 범죄 그런 교화소가 아니라 갱단 범죄의 온상으로 변화한 건데요. 교도소 안에서도 갱단 단원을 뽑고 또 훈련시키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와, 진짜 교도소 호화 무슨 시설? 사실 그러니까. 호텔 같이 해놓고 너무 와 이거는 정말 중남미 상황의 그냥 그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범죄 집단에 불과한 갱단이 저렇게 벌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여주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바로 정치, 부패한 정치 때문인데요. 네. 사실 이제 실제로요. 온두라스의 전 대통령인 후안 오르난도 에르난데스는 갱단과 공모를 해서요. 400톤 가량의 코카인을 미국에 밀바입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마약 국가 사업이네, 국가 사업. 그거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나 보네요. 네, 그렇게라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또한 이제 부패 혐의로 탄핵 위기까지 간 에콰도르의 게르모 라소 전 대통령은 가족이 마약 밀매에 가담했다라는 또 정황까지도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야, 이게 보통 생각한 게 아닌데, 자 그러면은 중남미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든가 여러 나라의 그런 어떤 각국 정상들은 과연 어떤 정책을 펼쳐야 이게 방법이 있긴 하겠습니까? 일단 뽑기부터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뽑는 건 그럼 선거도 뽑아놓으면 믿을 수는 어렵고 있겠습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야, 사실은 이제 수많은 정책들이 사실 입안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지만 중남미의 전반적인 빈곤 문제 해결이 필요할 텐데요. 그 선례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의 대통령이었고 지난해 다시 브라질의 대통령이 된 룰라의 그 가족 수당 제도인 그 브라질의 빈곤 퇴치 정책, 보호사 파밀리아 정책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결과로요. 2003년 전체 인구의 약 25%에 달하던 그런 빈민수가 2011년도에는 11%로 줄어드는. 그래서 같은 기간에 약 3,200만 명의 브라질 국민이 중산층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평등한 국가로 이행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쌤, 위에는 세계 최대 부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마약을 소비한다는 미국이 있는 상황에서 그 중남미 국가들 스스로의 힘으로 과연 이런 깽단 문제, 이런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스스로만의 노력으로는 사실은 깽단 문제 해결하기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최근에 마약 범죄가 사실 이제 그 글로벌 분업화되면서 중남미 각 국가 차원에서의 그 갱단을 단속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사실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펜타닐은 중국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중남미 갱단이 알약으로 가공해서 미국으로 지금 판매하고 또 소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으로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로 유통이 이제 확장되고 있어서 중남미 마약이 어떻게 해요? 더 퍼져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이런 초국가적 집단으로 성장한 중남미 갱단을 잡기 위해선 국제기구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 간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뭔가 좀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남미에 갔을 때도 그렇고 뭔가 중남미 하면은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좋지 않은 상황들이 해결이 된다면 어떤 좋은 면들, 어떤 긍정적인 면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은 어찌 보면은 그 동전의 양면처럼 저희가 한쪽 면을 사실 본 거잖아요. 중남미의 조금 어두운 부분들. 사실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다양한 인적 자원과 풍부한 물적 자원이 사실은 중남미의 힘이자 큰 강점입니다. 원래 중남미 사람들은요, 원주민과 이주해온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그 결과 새롭고 독특한 이러한 현상을 저는 혼종성이라는 단어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남미 이런 혼전성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 사실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세계적인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 그리고 다양한 음악 장르까지 그 중남미의 그런 매력은 그런 예체능 등에서 사실 이제 매우 독보적입니다. 근데 이런 예체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이잖아요. 네, 이 자원의 보고가 바로 이제 중남미입니다. 네. 그 리튬 매장의 세계 1위가 중남미의 심장이라고 하는 볼리비아입니다. 오, 볼리비아. 네, 볼리비아. 예. 또 칠레가 또 구리 매장량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코카인 최대 생산국으로 우리가 확인한 콜롬비아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에메랄드의 그 생산량이 50%를 담당하고 있는 그 자원부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던 그런 참전 국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우리에게 아미고가 이제 친구인데요. 아미고.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미고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아니라 베프. 예, 무이 아미고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빠른 시일 내에 마약, 깽단, 그런 폭력 등 중남미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사회 불안정성이 해결되어 중남미가 다시 평화롭고 매력적인 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중남미가 귀감이 되는 지역이 되길 응원합니다.